엄마, 이번 공채까지만이야. 조금만 더 도와줘. 그 말이 7년째 반복될 줄 몰랐습니다. 딸은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34입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23만 원. 7년 전엔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제가 더 이상 못 도와준다고 하자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학력 딸을 품었더니 제 노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 63입니다. 남편은 65, 딸은 34입니다.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투자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딸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7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딸이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2월이었습니다. 딸이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른 나가서 짐을 받아줬습니다.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취업만 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2년 동안 대학원 생활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좋은 곳에 취직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쉴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동안 자소서 쓰고 준비해야지. 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좋은 데 가야지. 우리는 그날 저녁 삼겹살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석사 졸업 축하 겸 딸이 집에 온 걸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딸 석사까지 했으니까 대기업도 갈 수 있겠네? 남편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글쎄, 요즘 경쟁이 세서. 하지만 눈빛만큼은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딸의 방을 정리해줬습니다. 2년 동안 비어있던 방이었습니다. 이불도 새로 깔고 책상도 닦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편하게 지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방을 딸이 7년 동안 쓰게 될 줄은요. 첫 딸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딸은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업 설명회가. 오늘은 도서관에서 자소서 쓸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밥도 말아주고 과일도 싸줬습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돈 아까우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챙겨줬습니다.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줄래?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딸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면서도 같이 봐줬습니다. 좋은데? 우리 딸 글 잘 쓴다. 그렇게 말해주면 딸이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딸이 첫 서류를 냈습니다.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요. 하지만 일주일 후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딸이 풀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떨어졌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얼른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음이 있잖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경험 삼아.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다음엔 더 잘 쓸게.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은 강하구나 싶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딸은 또 다른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이 안정적이잖아. 엄마 아빠도 편하고.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공기업이면 정말 좋지. 우리는 또다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류 탈락이었습니다. 딸이 조금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또 떨어졌어. 괜찮아. 경쟁률이 높잖아. 저는 또 위로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방에 들어가서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위로해 줄까? 아니면 혼자 있게 해줄까? 결국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서 문 앞에 놨습니다. 1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눈이 조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보다 어려워.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도와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그 말이 7년 동안 계속될 줄은요. 세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9시가 되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에서 자소서 쓸 거야. 도서관 사람 많아서 집이 더 나아. 그렇게 말하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딸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 응, 알았어. 조금 있다. 1시간 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방으로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유튜브였습니다. 하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딸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카페에서 공부하려면 커피값이 좀 들어. 이번 달 용돈 좀 줄 수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필요해? 5만 원만.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1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학원 등록하려고. 면접 준비 학원인데 한 달에 30만 원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30만 원이라니. 하지만 딸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취업이 될까? 응, 선배들 말로는 여기 나온 사람들 합격률 높대.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용돈에서 보태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딸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은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학원 어때? 그냥 그래. 가끔 빠지기도 하고. 나도. 솔직히 거기서 배우는 거 별로 없더라.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학원을 가끔 빠진다고?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일을 들고 나가서 웃으며 내놨습니다.
많이 먹어. 딸과 친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의 핸드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카페 사진, 브런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학원 가는 날이라고 했던 날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계속 손을 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3군데를 더 지원했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별로였어. 면접관이 까다로웠어. 이번엔 티오가 줄었대. 매번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위로했습니다. 다음엔 잘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될까? 우리 딸은 정말 취직을 할 수 있을까? 1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또 한 번 말했습니다. 아직도 집에 있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곧 될 거야. 저는 확신 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딸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침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장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접수만 하면 돼. 오늘은 자소서 수정하는 날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내 명의로 카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왜? 온라인 결제할 때 필요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 편해. 나중에 내가 취직하면 다 갚을게. 결국 저는 딸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제 통장에 연결된 카드였습니다. 가족 카드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고마워였을지도 모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매일 문자로 왔습니다. 카페 5,000원, 편의점 10,000원, 택시비 20,000원, 배달음식 30,000원. 처음에는 하루 10,000원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20,000원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 30,000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80만 원이나 썼어?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몰랐네. 카페에서 공부하려면 커피 사야 하잖아. 친구들이랑 스터디하면 밥도 먹어야 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딸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다른 애들은 부모가 한 달에 100만 원씩도 줘. 나는 이것밖에 안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집은 100만 원씩 준다고? 우리가 인색한 건가?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러 나가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온라인 면접이 대세야.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해. 그렇게 말하면서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들리는 건 면접 연습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소리였습니다. 유튜브 소리였습니다. 가끔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뭐 재밌는 거라도 봐? 제가 물었습니다. 응, 친구가 웃긴 거 보냈어. 딸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면접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매일 물어보지 마.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뭐해. 나도 모르는데. 딸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제가 변하지 못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딸은 29이었습니다. 아직도 집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카드값, 보험료, 휴대폰 요금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제 용돈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노후 자금 통장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던 적금이었습니다. 이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 나가는 돈이 더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문만 보고 TV만 봤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딸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뭘 하나 싶어서 가만히 문 앞에 섰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임하는 소리였습니다. 야, 이쪽이야. 힐 좀 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이게 맞는 건가?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딸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 배달시켜 먹을게.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서 주문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렸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3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31살이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왔습니다.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축의금 얼마 내야 해? 친구 사이면 5만 원 정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5만 원? 요즘 누가 그렇게 적게 내? 10만 원은 줘야지. 그럼 10만 원 줘.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딸이 돈을 받아들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라고 했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딸이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느려서 작업이 안 돼. 수리하면 되잖아. 수리비가 50만 원이래.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나아. 새 노트북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만 원?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요즘 노트북이 다 이 가격이야. 취업 준비하려면 좋은 거 써야 하잖아. 나중에 취직하면 갚을 거니까 걱정 마. 그 말에 저는 결국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갚을까? 아니, 나중에 정말 취직이나 할까? 새 노트북을 산 후 딸의 태도가 더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녁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 에이, 또 된장찌개?
치킨 시켜 먹자. 어제도 배달 먹었잖아. 그래도 된장찌개는 싫어. 카드 줘. 저는 참았습니다. 말다툼하기 싫었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딸은 받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똑같은 반찬만 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돌아와서 찌개를 치웠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통장 좀 봤어. 적금 안 넣고 있더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한테 다 나가는 거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곧 취직할 거야. 조금만 더가 벌써 3년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딸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봤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가요? 취업은 언제 할 건데? 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빠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도 3년이야. 3년. 다들 부모랑 이렇게 살아요. 친구들 중에 30 넘어서 독립한 애 거의 없어요. 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해졌을까? 그리고 이 집 어차피 나중에 내 거잖아요.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 어차피 나중에 내 거잖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선을 긋지 않았으니까요. 고맙다는 말이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태도만 남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도요. 큰 돈이 한 번에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카드값, 용돈. 6개월 후에는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120만 원. 언제부턴가 매달 15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자격증 학원 등록해야 해. 얼마? 400만 원. 저는 적금을 깼습니다. 5년 동안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건넸습니다. 3개월 후 딸은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 400만 원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환불도 안 됐습니다. 1년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노트북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휴대폰도 2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월 14만 원 추가. 보험료도 제가 냈습니다. 월 12만 원. 나중에 내가 낼게.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5년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이 해외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습니다. 6개월만 다녀오면 영어 실력이 늘어 7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을 해지했습니다. 10년 넣었던 돈이었습니다. 노후 생활비로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다녀와서 꼭 취직해. 응, 당연하지.
딸은 6개월 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역시 국내 기업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700만 원도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파트타임이었습니다. 61살 때였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한 달에 9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딸한테 나가는 돈을 메우려면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6년째가 되었을 때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이 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년 동안 나간 돈이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적금도 깼고 연금 저축도 해지했고 남편 퇴직금도 조금씩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늙겠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딸은 33이었고 저는 63이었습니다. 딸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딸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었다는 걸. 제 노후가 아니라 딸의 현재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큰 소리 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6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결과지를 식탁 위에 놨습니다. 혈압약 먹어야 한대. 치과도 가봐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병원 예약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몇백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그 돈이 있을까?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과는 미뤘습니다. 나중에 가지 뭐. 아직 괜찮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딸은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딸이 새 가방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접 볼 때 가방이 중요해. 5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어? 딱 한 번이었습니다. 남편이 딸한테 직접 말한 건 딸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 7년이야. 7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취업이 쉽게 돼? 딸이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한테도 저한테도 밥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TV만 보거나 신문만 봤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았으니까요. 이 집에서 선을 긋지 못한 사람은 저라는 걸. 남편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 편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대화하는 것을.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에 나왔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잠이 안 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괜찮았어? 그냥 그래. 또 짧은 대답.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뭐가? 당신 말 들었어야 했는데.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늦었잖아.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근데 당신은? 당신 노후는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연금이라도 있어. 근데 당신은? 맞았습니다. 남편은 국민연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연금도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썼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당신을 책임져 줄 것 같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이 당신을 책임져 줄 것 같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딸은 저를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7년 동안 도와줬지만 딸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 딸이 나중에 저를 돌봐줄까? 그날 밤 남편의 침묵이 이해됐습니다. 화낼 기력도 없었던 겁니다. 저한테 실망해서 말을 아낀 겁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은 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남편이었다는 걸. 7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딸은 34이 되었습니다. 저는 63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자동이체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였습니다. 제 실비보험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3만 원.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23만 원이 맞았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200만 원은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딸 명의 가족카드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35만 원, 카페 12만 원, 배달음식 28만 원, 택시비 18만 원, 친구 생일 선물 30만 원, 한 달에 1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이 90만 원인데 딸 혼자 180만 원을 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통장들도 확인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모두 합쳐서 450만 원이었습니다. 7년 전에는 2천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남편 퇴직금 통장도 봤습니다. 5천만 원 있던 돈이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합쳐도 2,500만 원.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늙겠구나.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63, 평균 수명까지 20년, 남편은 65, 평균 수명까지 15년, 한 달 생활비가 최소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20년이면 4억 8천만 원. 지금 있는 돈으로는 1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 것만 나왔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아프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디서 나오지? 요양원 갈 돈도 없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떤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도 많아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느라 허리도 굽었습니다. 63세가 아니라 70세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딸은 어땠을까요? 방에서 나온 딸을 봤습니다. 여전히 젊었습니다. 34살이었지만 20대처럼 보였습니다. 걱정 없이 살았으니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돈 걱정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딸한테 화가 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밥 차려줘. 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밥 안 해? 딸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너 통장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통장? 카드가? 한 달에 180만 원 썼어. 딸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썼나? 많이 쓴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에 이제 돈이 없어. 딸이 웃었습니다. 에이, 설마. 아빠 퇴직금도 있잖아.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7년 동안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지금? 그래, 화낸다. 7년 동안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해주겠다고 했잖아. 나는 그냥 받은 것뿐이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아도 통장 잔액이 보였습니다. 23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딸한테 확실히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엄마이기 전에 저도 살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늦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있어? 평소처럼 당연하게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딸,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딸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앉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딸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앉으라니까. 딸이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엄마한테 미안한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더는 못 도와준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7년이야. 7년 동안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돈 얘기야? 그래, 돈 얘기야.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딸 앞에 놨습니다. 봐, 여기 잔액이 23만 원이야. 7년 전에는 2천만 원 있었어. 딸이 통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빠 퇴직금 있잖아.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도 이제 반밖에 안 남았어. 너 7년 동안 쓴 돈이 8천만 원이 넘어. 8천만 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 그렇게 많이? 그래. 생활비, 학원비, 어학연수비, 카드값,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 합치면 그래.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제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너 카드 쓸 때마다 문자 가잖아. 한 달에 180만 원씩 쓰면서 몰랐어? 딸이 변명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줄은 이제 알았으니 됐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엄마 아빠도 늙어가. 우리도 살아야 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취업이 안 되는 게 내 잘못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매일 노력하는데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노력? 정말 노력하고 있어? 방에서 하루 종일 뭐해?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잖아. 면접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봐? 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내 방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다 알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는 거 다 들려. 카페 가서 공부한다더니 인스타에 브런치 사진 올리는 거 다 봤어. 학원 간다더니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다 알아.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감시했어? 감시가 아니야. 걱정이었어. 저도 울컥했습니다. 7년 동안 믿고 기다렸어. 이번엔 되겠지, 다음엔 되겠지. 근데 안 되잖아. 왜 안 되는지 알아? 진짜 노력을 안 하니까.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석사까지 나왔는데 석사가 밥 먹여줘? 제가 소리쳤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을 해야지. 알바라도 해야지. 34살인데 아직도 부모 손에서 밥 먹고 있으면 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이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보고 나가래. 그런 말 안 했어. 제가 정정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살아보라는 거야.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야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어.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해. 너 도와주느라 우리 노후 준비를 못했어. 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어떡하라고? 34살인데 경력도 없는데?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나만 이런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제가 냉정한 건가? 7년 동안 8천만 원을 도와준 게 냉정한 건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다시 딸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지. 35살, 40살 되면 더 힘들어. 지금이라도 뭐든 해봐. 편의점이든 카페든 뭐든. 일단 일을 시작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거 못해. 왜? 석사까지 나왔는데 알바를 어떻게 해? 그럼 굶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빠 돈은 이제 없어. 알아서 해.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아빠가 날 포기하는 거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 스스로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잘한 건가? 제가 너무 심했나?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잘했어.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어.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젠 딸도 책임져야 해. 자기 인생을. 3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편의점 알바 구했어. 저는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정말? 응. 야간이야.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한 달에 200만 원쯤 받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 내가 낼게. 카드도 끊었어. 미안해, 엄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고생 많이 시켰지?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어. 엄마 아빠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 미안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젊어.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건 딸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34살에 처음 해보는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200만 원. 딸이 월급을 받고 와서 건넸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너 모아. 나중에 필요할 거야. 아니야. 받아. 딸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7년 동안 받은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낮에 면접 보러 가. 정규직? 응. 작은 회사지만 경력 무관이래. 알바 경력도 쓸 수 있대. 저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잘하고 와. 일주일 후 딸이 합격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연봉은 3천만 원.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됐어. 붙었어. 딸이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7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드디어였을 겁니다. 이젠 다행이다였습니다. 딸의 취업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 일어선 게 다행이었습니다. 딸은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해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칭찬했어. 엄마, 오늘 처음으로 거래처 전화 받았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들어줬습니다. 예전처럼 과하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마트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남편도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임플란트 3개를 했습니다. 딸이 치료비 일부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쓰세요.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번엔 받았습니다. 고맙다. 딸이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통장 잔액은 아직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남편 연금으로 생활하고 제 수술비는 딸이 조금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버틸만 합니다. 가끔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그때 왜 7년이나 참았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선을 긋는 게 무서웠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내가 힘들어할까봐. 딸이 말했습니다. 그때 진작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더 빨리 철들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돕는 것과 자식 인생을 대신 사는 건 다릅니다. 선을 긋지 않으면 자식도 크지 못하고 부모도 무너집니다. 캥거루족이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경계를 지우고 버텨준 시간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1년은 도움입니다. 2년은 지원입니다. 하지만 3년이 넘어가면 그건 의존이 됩니다. 그리고 5년, 7년이 되면 그건 부모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됩니다. 저는 7년을 허비했습니다. 딸의 7년이 아니라 제 노후의 7년을요. 8천만 원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걸 잃을 뻔했습니다. 딸이 스스로 설 기회를요.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딸은 지금 35살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30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4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 노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늦지 않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사는 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선을 그으세요.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저 박미영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